전국 비아파트 총연맹 성명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 대변인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총무 김태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국가의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개입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고 제대로 운영하여 엉망이 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으리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서 출범한 이번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지난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국민의 한쪽을 투기 세력화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면피용 정책을 해나가기에 급급한 모습에 우리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은 실망을 넘어 슬픔을 느낍니다. 현재 비아파트 주거시장의 비정상화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입니다. 저희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에서는 정부의 실패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국가의 갑작스러운 정책의 입안과 추진으로 시장 혼란 초래. 두 번째,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 야기. 세 번째, 정책 도입 시 현재 실존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는 탁상 행정적 입안으로 시장 혼란 야기. 네 번째, 기존 정책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타겟화된 정책 추진으로 시장 혼란 야기. 다섯 번째,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으로 발생되는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시대 역행적인 반시장적 개입과 억지 행정으로 시장의 황폐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5가지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주거시장은 아파트를 최상위 목표로 하는 수요와 공급 중심에 경직되고 편협한 시장입니다. 행정부와 정치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주거 사다리라는 표현은 대개 그 사다리의 최상위에 아파트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주거시장 문화에서 국가와 기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주거 사다리로서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화에 묵묵히 기여하며 주거시장에 국가와 기업의 공백을 메꾸어 온 것은 바로 우리 비아파트 주거시장이었습니다. 대도시의 높은 집가 속에서 서민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것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었습니다. 소호적들, 1, 2인 가구,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직장을 구해 생활해야 되는 도시의 청년 직장인들의 안식처를 제공한 것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조식 서비스와 일체화된 커뮤니티 등 일원화된 삶과 주거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발전된 형태의 주거 문화를 도입한 것은 생활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이 모든 형태의 주거 양식이 시장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배치되고 각자의 역할을 하며 비아파트 주거시장 생태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비아파트 주거시장은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변화에 따라서 법과 제도와는 별개로 자연스럽게 민생의 중요한 주거 생태계를 이루어온 것이며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의 삶과 생활을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의 큰 줄기는 시장의 몫으로 놔두어야 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은 물줄기의 범람 혹은 가뭄을 일으킬 뿐입니다. 현재 비아파트 주거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의 시대 역행적인 법과 제도의 고집, 국민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 아닌 국가의 의지만을 시장 운영에 과도하게 관철시켜온 부작용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정책 도입이 총체적 주거행정 실패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임을 국가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를 정책당국은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정책을 오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이 아닌 갈등의 상황으로 국민을 내몰고 있습니다. 우선
비아파트 총연맹의 대행정부, 대정치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기 앞서 비아파트 총연맹의 모든 임대인들을 대표하여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계신 전세 사기 피해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비아파트 총연맹의 모든 임대인들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비아파트 총연맹은 국가와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하나, 현실적인 전세 보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오피스텔에 대한 일관되고 형평에 부합하는 조세 제도를 마련하여 1, 2인 및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하나, 사회적 문화적 생활 및 주거 양식 변화의 결과인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과거 지향적인 규제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난 정권에서의 강제적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과 시장의 경고에도 계속된 역전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은 결국 주택임대 시장의 교란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의 하락과 함께 곳곳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허그의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받게 되자 허그는 일방적으로 보증 상한을 공시가의 126%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세 사기와 부동산 시장의 여건 악화로 보증 상한의 축소는 이해할 수 있으나 150%에서 126%로의 급격한 규제는 임대시장의 혼란 정도가 아닌 비아파트 주택 임대시장 자체의 붕괴를 야기할지 모를 만큼 급격하고 가혹합니다. 허그의 일방적인 보증 상한을 공시가의 126%로 축소한 것은 사실상 시장에 대한 가격 통제이자 가격 상한선을 제시하는 반시장주의적 규제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강조해온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제이기도 합니다. 기존 시장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 없이 일방적인 보증보험의 한도 축소는 선량한 임대인들을 잠재적으로 보는 것과 진배 없음에 동시에 임대인들을 결국 파산에 이르도록 하여 더 나아가 임차인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극도로 위협할 수 있는 규제안입니다. 대한민국 주거시장에서 기본 대전제는 주거 상품의 최상위는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비아파트는 결국 아파트의 대체제이자 열등제이며 아파트로 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입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상품은 전통적 가족 기준인 4인 가족의 서민들이 아파트로 가기 전 보금자리로서 역할을 하며 사다리이자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강하게 하므로 매매시장보다 임대시장이 더욱 발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시장에서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자체의 몰락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1, 2인 가구 및 도심의 청년들의 주거 공간으로서 이용되어 자녀가 생기기 전 혹은 노령의 부모를 모시기 전에 청년들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어 아파트로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로 가기 전에 주거 사다리 역할 중 청년들의 일자리와 가까운 직주 근접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서의 임대시장이 발달함과 동시에 청년들이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한 종잣돈 성격의 매매시장 또한 발달하여 있습니다. 이는 결국 비아파트 임대시장과 오피스텔 시장은 국민들의 주거시장에서 최종적인 종착역이 아니라 거쳐가는 주거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가 아닌 중간 경유지의 역할을 하는 까닭에 시장의 순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거상품입니다. 유입도 용이해야 하며 유출도 용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일관되게 4.6%라는 고액의 취득세를 부과하며 청약시장에서는 무조건 주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합산 등 이율 배반적인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조세 형평에도 위배되고 과세 구조 자체가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실질과세라는 조세부가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세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주거 사다리로서 청년들이 유입되는 경로를 막을 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으로 인한 유출 또한 어렵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이촌향도 형상이 아직도 뚜렷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특수한 주거 상품으로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도심으로 유입되는 1, 2인 가구, 청년 가구의 보금자리로서 큰 역할을 해온 오피스텔 시장 자체의 불황, 더 나아가 공급이 없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주거시장의 최상위에는 항상 아파트가 차지해 있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50년 이상을 불변의 진리처럼 자리잡고 있는 관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공급하여 도시를 확장을 더하여 도시는 비대해지고 직장과 거주 공간은 직주 분리를 넘어 출퇴근길을 출장길로 만들어버렸고 삶의 공간은 회기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비대화는 사실 수도권의 비대화를 이야기하며 이는 속칭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됐었습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2000년대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더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도 장려하여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요구되는 주거 상품은 숙박으로는 장기 숙박이지만 주거로는 단기 임대가 가능한 상품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 도모 과정에서 아직도 직장은 비수도권에 있지만 사회생활 인프라는 서울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가정생활을 대도시에서 그리고 직장생활은 지방에서 영위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KTX의 발달로 직장생활은 서울 및 대도시에서 하지만 가정생활은 삶의 환경이 좋은 지방도시로 가는 이원화된 삶을 사는 가족이 많아졌고 이러한 사회 여건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상품화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외식 비중이 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업 아이템이 가장 전통적인 반찬집, 집안일 대행 등의 일이 된 세상입니다. 가정일의 외주화는 이미 당연해졌음을 의미하고 이는 주거상품의 모습이 서비스 레지던스로 진화함은 법적 제도적 규제와 무관하게 당연한 시장의 흐름으로서 신개념 주거시장이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시장에 대한 개입입니다. 동시에 다양성을 탄압하는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주거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시장 개입입니다. 갑작스러운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불법화의 배경은 사실상 갑작스러운 주거형 생활숙박시설 공급 확대에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넘어가야 할 주거형 생활숙박시설 공급이 갑작스럽게 공급량이 많아지자 그냥 단순하게 금지시켜버리는 매우 단순하고 무식한 규제 방법을 선택해서 오늘날의 시장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공급 과다 이면에는 국가의 인위적인 주거 공급 규제, 수요 억제, 주거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금융 규제와 같은 전방위적인 주거 상품에 대한 억제 정책이 낳은 풍선효과였습니다. 현재 심각한 비아파트 주거 시장의 비정상화는 이전 정권의 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과 섬세하고 세밀하지 못한 두더지 잡기식의 반시장적인 규제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서 지난 대선에서의 정권교체가 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지금 누구에게 원인 제공에 책임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고 바로잡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2023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현재 여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강서구는 이전 정권의 실책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한 최초의 지점이자 현재도 그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전 정권의 최대 피해 지역에서 이번 정권의 정당이 참패한 것은 지난 1년간의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한 중간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이전 정권의 집권당으로서
현재의 비아파트 시장의 비정상화를 원인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협치해 주십시오. 여당은 이전 정권의 실책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정권 교체가 이룩된 만큼 이전 정부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닌 해결해 나가는 국가 운영 능력을 국민들께 보여주십시오. 저희 비아파트 총연맹은 지난 9월 25일 생활숙박시설 대책과 9월 26일 부동산 대책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매우 클 것으로 압니다. 9월 25일 생활숙박시설 대책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주거하는 국민에 대한 구제는 없고 테러마저 불질러버리는 잔인한 민생말살 정책을 내놓았으며 9월 26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오로지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만 있었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정책 발표 그 어디에도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국민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였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현재 당장의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화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의 고통을 받는 국민에게 몇 년 후가 될 신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현재 재고 시장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내어주길 원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국민을 향한 법과 원칙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을 지키는 법과 원칙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1000만 세대 비아파트 총연맹은 정부와 정당 모두 비아파트 주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이라 믿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 전국 오피스텔 협의회, 전국 임대인연합회가 함께했습니다.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 일동 올림. 저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 내용 사항 단체별로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주제의 이승일 기자입니다. 네. 방금 사회자가 이번 기자회견이 처음이고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요. 아까 성명서 낭독할 때 뒤에 서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손을 바지에 이렇게 끼는 상태로 기자회견 내내서 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 국민한테 나가는 방송이고 전 국민한테 나가는 신문인 언론 앞에서 이렇게 손을 껴가고요. 피켓 하나 들고 손 이렇게 끼고요.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지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기자회견이 주거시장 안정화라고 얘기하고 현수막에 써 있는데 좀 진지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 기자회견에 과연 계속 남아있어야 될까? 어디 기자들 앞에서 손 하나 이렇게 끼고 피켓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단체를 대표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데 솔직히 이제 앞에 있으면은 변명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은 아마 다들 처음이시니까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셨을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봐요. 절대 이렇게 오만한 태도라든지 그렇게는 안 봐주셨으면 하고요. 죄송합니다. 다음 기자회견 때는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주실 분 없으신가요? 서울신문 뉴스인데요. 이렇게 이 아파트 총연맹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치시기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같이 어떻게
찾아가겠다는 계획인가요? 질문하시는 분들 마이크를 좀 가져요. 이거를 한 옮기셔서. 네. 서울시민 유주하고요. 아무래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시는 거고 아파트에 대한 정책만 쏟아지다 보니까 눈치쓰기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레지던스 연합회, 오피스텔 연합회, 임대인 연합회 이렇게 뭉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총연맹이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실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저희 이제 주거 시장에는 다양한 이제 주거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축법의 또 특별법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주택법을 보면은 말이 주택법이지 아파트법입니다. 그거는 모두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라는 이 정형화된 틀 외의 주거 상품은 이제 뭐 너무 새로운 이래 그 주거 상품에 대한 인정도 없으면서 또 동시에 그 전에 있던 그 기존에 존재했었던 이미 훨씬 더 전통적으로 존재했었던 주거 시장도 있고 그 생태계가 있는데 오로지 이제 아파트에만 이렇게 모든 정책들이 집중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에 대한 이제 그 정책들은 전부 다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세 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이것처럼 소비자 보호가 되고 임대인 임차인 보호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시장이 없는데 나머지들에 대한 것들은 보면은 너무 이제 중구난방식이었다는 거죠. 이제 오피스텔만 하더라도 뭐 건축 기준이 몇 번 바뀌었는지 20몇 번 바뀌었다고 하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완전 뭐 그냥 쥐었다 놨다 레지던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이제 생활숙박시설 도입되고 이렇게 할 때 2015년 이럴 때는 뭐 서비스 레지던스 신개념 주거가 온다고 막 국토부에서 뭐 이제 창조밸리 판교 창조밸리는 뭐 청년들이 주거하는 시설로 한다 했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일방적으로 불법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큰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성 없이 그것들이 보니까 저희들 아파트만큼의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고 시장이 있는데 그 안에서 세분화된 상태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에서 역차별받고 그리고 이 정책을 해 나가는 데에 대해서도 언발을 오줌 누기 식으로 되니까 이 모든 체계들이 누더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피해보는 것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비아파트 시장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제 아파트와 일단 동등한 이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가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임대인연합회 총수 강희창입니다. 그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상품의 결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보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소유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반영되는 상품이고 1세대 1주택자들도 무주택자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넘어갈 때도 아파트를 먼저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으니까 그게 또 다를 거고 근데 이제 그럼 우리를 비아파트에 우리 지금 뭐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뭐 오피스텔 그러면 레지던스를 오늘부터 그럼 아파트로 봐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세컨드 하우스 제가 아파트가 이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소유하는 주거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다가 당연히 1주거에 속하는 1주택에 속하는 아파트에 대한 정책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직접 거주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잠깐 거쳐가는 수단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세를 좀 이렇게 주고 싶거나 내가 세를 살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개념이 돼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조금 정책이 거기에서 오는 미스테이크가 좀 있지 않나, 거기서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키면 되나요? 아까 첫 질문에 총연맹 모집 결성된 계기를 먼저 물어보셔가지고요. 거기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각각의 연합회와 협의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대정부를 통해서 계속 이런 저희의 어떤 이런 어려움 또 이런 문제점들을 좀 들어달라 이런 고충과 이런 토론을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협의회 같은 경우는 3월달부터 금융위원회 또는 이제 국회를 통해서 계속 국토부 관계자 또 금융위 상임위원 계속 만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미온적인 태도 또는 어떤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답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는 또 항상 늘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대답이 좀 시원찮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 항상 뒤로 밀리는 부분들이 많았었죠.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걸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이슈화하고 싶어서 국민청원을 1차, 2차, 3차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는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싶어 했고, 오피스텔 협의회는 이렇게 해서 일단 진행을 해왔었는데, 10월달 돼서 저희가 총연맹이 결성되게 된 계기는 이렇게 각자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가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고, 특히 촉발이 된 게 9월 26일 부동산 정책을 보고 굉장한 분노를 하게 된 거죠. 저희는 9.16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더 어떤 구심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았나, 초결성의 계기가 거기서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목표와 활동이라고 했는데, 일단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정부에게 이렇게 묻고 답을 기다릴 겁니다. 그 답을 기다리는데, 이 부분이 어떤 계기, 또 어떤 시기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부에서 이 부분을 행정이 아닌 정치로 계속 이걸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저희가 계속 느끼고 있다. 그런 쪽으로 계속 어떤 목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희는 아마 좀 더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 요구에 있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좀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기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충성까지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런다면 거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전국 오피스텔 협의회 부회장 정미향입니다. 저는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 총무 김태규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 좀 가져가 주세요. 한국경제신문 이인혁이라고 하고요. 그 전세보증보험 문턱 126%로 강화된 이후에 물론 임대인분들께서 다 개별적으로 상황은 다르실 것 같긴 한데 그 역전세 차익 정도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인 수준을 좀 알면은 네. 전국임대인연합회 정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역전세금이라고 우리가 소칭 역전세금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계산하는 공식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잘 들리시나요? 그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고 하면 이제 그 공식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주택가격의 전세가율을 90%를 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거기 지금 주택가격 선정률이 최근 5월 1일날 선정 기준이 이제 공동주택가격의 140%, KB시세가 있으면 KB시세의 하한가의 90%까지 낮춰줬는데요. 그거에 또 그렇게 해서 낮춰줬는데 지금 구체적인 금액은 최하 1,0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1억까지도 낮춰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 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분들은 대다수가 그 2018년도 19년도 후반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를 엄청 권하던 시절에 많은 혜택으로 이제 당근을 주던 시절이죠, 속칭. 그 시절에 저희가 가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주택을 많이 지금 홀딩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역전세가 생기다 보니 뭐 한 집에 1,000만 원, 1억 빼주는 건 뭐 한 집에 1,000만 원, 1억 이렇게 빼주는 거는 저희가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걸로다가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 금액을 지금 뭐 많은 분들은 몇십 채부터 몇백 채부터 또 없는 사람들도 최하 뭐 한 2채 이상부터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원래 그 주택임대 소득 말고 다른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는 그 금액을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임대인연합회 부회장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이 126% 보증한도 축소는 가장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임차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이제 대부분 다 대출들을 받으시잖아요. 청년 버팀목 대출이라는 상품들을 많이 여기 기자님들도 이용해서 전세집을 찾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이 임대인들이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에서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보증금을 내려주지 않고서는 그 전세 대출 상품이 이게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대출,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지금 현재 현 시장에서는 임차인들이 이제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기금 대출을 이 보증한도 금액이 공시지가 126%로 들어서지 않으면은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피해는, 가장 큰 피해는 임대인은 파산, 임차인은 더 이상 갈 집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월세는 계속해서 가속화돼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매일경제 연기업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제 국토부와 이제 국토부의 반응이 이제 미온적이지만 이제 그 논의는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26%를 그 몇 퍼센트 선까지 좀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수로 그렇고 이제 방금 부장님께서 이제 파산 말씀하셨는데 그 혹시 연합회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연합회 회원들의 어떤 파산 규모를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전국임대인연합회 총무 강희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희가 가격이 어느 정도 선까지 한도 주택가격 산정 공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가격의 지금 140%의 이걸 주택가격으로 보는 공식이거든요. 주택가격의 90%, 그러니까 전세가격 90%를 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126이라는 숫자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126을 180으로 바꿔달라, 170으로 바꿔달라 이런 주장이 아니고 주택가격 자체를, 기준을 자체를 다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공동주택가격의 140%인데요. 이 부분이 공동주택가격의 140%라는 게 맞지 않다. 왜냐하면 실제로다가 거래되는 실거래가에 최근에 실거래가 대비해서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요율 자체가 현실화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역으로 계산을 하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공동주택 가격의 170%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70에서 180 정도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정상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파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 중에서는 파산 신청한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신 파산 위기에 몰리신 분들은 있어요. 자발적 파산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보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한국금융 장소업자입니다. 오늘 발표문에 보면 임대보증보험 반영을 위한 다양한 옵션 마련 부분에 대출 승계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써진 내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와닿지가 않고, 제가 이해한 거는 임차인 대출 임대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일종의 좀 합법적으로 후탄을 넘기는 거 아니에요, 대출에. 그렇게 느끼는데 좀 보완 설명 좀 가능하실지. 네, 저희 전국임대인연합회 자료 4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내용을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대출 승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임차인들이 지금 역전세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임차인들을 갖다가 힘든 상황에다가 처하게 하지 말고 먼저 임대인들한테 그의 전세금에 상응하는 역전세 반환 대출을 좀 손쉬운 방법으로 풀어주게 되면 임차인들한테 저희가 먼저 전세금을 반환을 안전하게 해서 임차인들은 좀 안전지역으로 제외시켜 놓고 세이프티 구간을 좀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는 저희 임대인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보자는 내용입니다. 아직 그거를 정책적으로 완성을 짓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개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자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저희가 사실 저희가 세계단체가 전부 다 자료를 각각 준비했으면 우리 기자님들께서 저희 전국임대인연합회에만 굳이 관심을 안 가주셔도 여러 가지 질문이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가 오늘 사실은 연맹을 맺고서 처음으로 하는 공식 행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만 너무 기자분들의 질문이 너무 이어지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많이 미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지던스 쪽이나 오피스텔 쪽에도 좀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마이크. 그 생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입하실 때부터 이런 주택이 아닌 걸 알고서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주택에 넣어달라고 하는 게 어떤 설득력이 있는 건지 네, 주택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생활 숙박 시설이라고도 적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오피스텔도 건축법에 따른다, 주택법에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생활 숙박 시설들의 이제 팔 때의 이제 분양 광고라든지 이런 데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서비스 레지던스다. 앞으로 신개념이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과 같이 호텔식 서비스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숙박하는 것처럼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주된 이제 논리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거는 사실 과세 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잘 명확하게 말은 못하면서 명확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숙박과 그러면은 임대의 차이, 숙박과 주거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숙박과 주거의 차이는 명확하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런 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도입할 때 당시에 보면은 서비스 레지던스를 이제 도입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무회의록에도 보면은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레지던스가 숙박시설이 아니라 주거시설, 주거상품이라고 그렇게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거로 인정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저희들은 그게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왜 그거를 그러면은 수분양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냐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항상 하지만 이제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보면 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 나쁜 마음을 먹은 일부 짬짬이에 의해 가지고 이제 법들이 가서 다 커버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시공사도 대형 그 뭐 굴지의 메이저 업체고, 그리고 뭐 500세대, 1000세대, 심지어 뭐 2500세대 이렇게까지 분양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문에 내고 주거시설이라고 하고 있는 동안에 국가와 지자체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너희들이 잘못 읽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라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별내 그 한복판에 1600실짜리를 이걸 숙박시설이라고 허가를 내줬으면은 그거를 진짜 숙박 영업을 하라고 내줬다면 그 허가 내준 사람이 문제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그동안 했던 그 관리 당국이라든지 그리고 팔아먹었던 그런 시행사들에 대한 책임은 안 물고 어느 날 갑자기 일제단속처럼 니들 나가 니들은 불법 거주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과연 국가로서, 만약에 반대로 아파트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아파트에서 그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장관부터 다 튀어나와가지고 뭐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되니까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고 다 때려잡아야 되고 이거는 사인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한테는 그건 사인들 간의 계약 문제니까 가서 해결해라.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전세 사기가 생활숙박시설하고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면 생활숙박시설들이 아파트처럼 이렇게 지어가지고 몇백 세대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 경우도 많지만은 이 지역에 이제 흔히 보면은 원룸형, 그러니까 연립형 이런 데를 생활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건축주분들이. 이제 뭐 안양, 수원, 거기도 이제 수원에 굉장히 많던데 수원에도 굉장히 많고 의정부에도 많고 이천, 이쪽 평택 이쪽에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런 원룸 형태들 아니면은 다세대 형태들을 생활숙박시설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들 지금 이제 포커싱이 돼 있는 생활숙박하고 조금 다른 결이 조금 다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잘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지금 갑자기 숙박시설로 넣어버려라. 이제 안 된다. 임대는 불법이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숙박업으로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거기서 잘 주택임대사업에 맞게 과세를 하고 알아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 무조건 다 숙박해 이렇게 돼버리면 그분들이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그분들의 건축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본 일부, 그리고 은행 대출 일부, 그리고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근데 그 보증금들, 전세금, 그것들 다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도 파산함과 동시에
임차인들도 같이 망하는 구조예요. 지금 국가가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금 전세 안 그래도 전세 문제가 이렇게 대란이 있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든 이제 뭐 계속 뭐 투기꾼 프레임이다 숙박시설에 알고 들어갔느냐 이런 거는 사치하고 현실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봤을 때 이게 이 엄청난 사회 문제가 일어날 때 불보듯 뻔한데 그냥 그거를 산 사람에게 모든 수분양자 개개인에게 힘없는 개개인에게 전가를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게 당연한 건지 그것을 오히려 더 묻고 싶어요. 주저리 뭐 말은 많았는데 대충 좀 어느 정도 답변은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기자님도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수원이나 이런 그걸 통생숙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생숙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취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데 보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원룸이나 이런 데 뭐 이제 그게 허가가 안 나든지 이러면은 뭐 그것도 약간 적업이었겠지만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해서 지어서 뭐 무슨 빌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 있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활 숙박시설의 주거 문제와 또 다른 결로 여기는 또 하나의 전세 사기 내간이 터질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허그에 가입도 안 되겠죠. 그러면 피해는 더 커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 김규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무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레지던스의 규제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거의 2년을 넘게 동안 하다 보니까 좀 반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분양자는 이 생수기 터지고 나고 이 유행이 되고 이럴 때는 사실 아파트 값이 굉장히 높았고요. 청약이 안 되는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세도 뭐 어떻게 보면 1년에 뭐 2년에 한 번씩 전세가 되는데 전세금을 갑자기 뭐 1억을 올려달라 2억을 올려달라 이런 시점에서 사실은 내 집을 갖고 싶어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새로운 개념의 아파트래 새로운 개념의 주거시설이래 그래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청약도 안 되고 아파트도 살 수 없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네? 그래서 사실은 분양받으신 분들이 더 많고요. 이거를 숙박업이다 라고 알고 분양받으신 분은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자꾸 씌워주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집이 없고 청년들도 분양을 받으신 분도 많으시고 뭐 60대 분양을 받으신 분도 많으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일반 국민 자체가 우리는 오피스텔이 뭔지 근린생활시설이 뭔지 뭐 아파트가 뭔지 아파트는 알겠지만 그런 것들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허가를 내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오히려 저희를 이거는 주거가 가능한 곳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활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다. 굉장히 신개념의 주거시설이다. 누구도 아파트 없는 사람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다 해서 분양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숙박업인지 알고 분양받았지 않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다 책임져라 라고 우기는 그 프레임에 갇혀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일반 서민의 생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배경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요. 이게 2020년도 10월 달에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었죠. 근데 그 이슈가 됐을 때의 시점을 보면 과연 국민에게 모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한번 좀 가질 수 있게 돼요. 이게 보면은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전방위적인 금융 규제를 해요. 뭐 DSR, 뭐 LTV 뭐 이상한 말 하는 거 다 갖다 때려 넣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주택에 대해서 보면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라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라가 있고 살려고 하면은 이제 공급도 막아놨으니까 청약을 넣을 데도 없어. 근데 거기에다가 LTV를 너무 강하게 걸어놓고 뭐 DSR 걸어놓고 하니까
그때 흔히 속칭 이야기하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 그때 당시 아파트를 청약을 받더라도요, 대부분 사람들이 1회차, 2회차 중도금을 자기 현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을 모두 억제를 시켜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오피스텔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오피스텔 튀어나오니까 오피스텔도 찍어 눌러버렸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잠만 자고 일하면 그때 한 5년 동안 2배 가까이씩 뛰었는데, 그때 이제 나오게 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 숙박시설이에요. 그때 인기가 많았던 게 계속 포커싱을 1가구 2주택이다 이렇게 아니면 세금이, 근데 세금이 실제로 보면은 재산세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많이 내요, 생활 숙박시설이. 그리고 취득세도 4.6%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진짜 주택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해서 살고 계시는 분. 이 나라의 정책이 제일 정말 잔인하고 국토부 정책이 쓰레기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국토부에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 규제의 칼날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성실하게 납세하고 나는 여기서 살겠다고 해서 부가세 환급도 안 받고 전입신고까지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돼 있는 이런 우스운 구조입니다.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집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니 누가 이제 중도금 3개월마다 돌아오는 거 막 자기 돈으로 1억 5천씩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1억씩 만들어서 집어넣습니까? 그때는 대안이 없었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주택 공급은 안 하지, 맨날 한다는 거 임대주택만 찍어낸다고 하지.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눌러내고 자기들이 공급하는 대로만 해라. 이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그때 당시에 그게 1가구 2주택 프레임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들 조금 이제 입장에서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 9월 15일날 통계에 보면은 국토부에서 참 재미있게 이야기해요. 2채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한 자 몇 퍼센트, 30채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한 사람만 18,000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아주 어디서 근거를 찾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통계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저희들이 로 데이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거는 그거일 거예요. 좀 전에 말한 통생속 같은 전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면은 한 사람이 50개씩을 가지고 있겠죠. 아니면은 지금 분양 실패한 생수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전부 다 시행사목이겠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100채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진짜 한번 9월 25일날 그 생속 발표를 한번 읽고, 국가 정책에서 저는 감정이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얘들을 어떻게든 몰아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밖에 안 느껴졌어요. 네. 네. 제가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쪽의 입장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사실 좀 사회가 요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사회적 현상으로다가 1인가구하고 2인가구가 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거 형태의 다양성하고 특이성을 좀 인정을 해야 되고, 임대점에 적합하고 유연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싶네요. 오피스텔 총님. 오피스텔 협의회 부회장입니다. 저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많이 통상적인 상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질문이 적은 거 보니까 많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하에 제가 덧붙이자 그러면은 저희는 3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그렇게 왔었고요. 일단 법성의 지위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고 상가시설에 해당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었고요. 갑자기 이 법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위치를 바꿔버린 거는 2022년도 8월 12일 정부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었고요. 그때 현재 아파트 급상승기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굉장히 비싼 아파트 사지 못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아파트 대체제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은 언론 다 같이 홍보해주고 많이 띄워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도 다 허가를 내줬었고요. 아파트 대체제로서 주거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됐었던 시기고요. 아파트 벗어난 사람 뭐 어떡합니까? 오피스텔로 해서 주거를 하게 되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도 8월 12일에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다 앞뒤 보지 않고 그냥 주택수로 합산을 해버립니다. 그 이후부터 2020년 그 이후 21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죠. 어쨌든 나 4.6% 하고 그냥 실거주 할 거니까는 1주택 뭐 그렇게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쨌든 뭐 평생 근로소득으로 살 수 없으니까 임대를 해서 그냥 그 임대 수익으로 월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노부부도 중년 부부도 있을 것이고, 중년인 분도 저도 그 중에 포함되긴 하지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부양을 받고 이제 소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2020년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그 하락기가 됐고 고금리가 됐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었고 아파트에 대한 규제 3가지 다 풀어뒀죠. 일단 어떻게 됐죠? 비규제 지역 해제하고, 그 다음에 그 중과세 낮췄고요.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로 하는 3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그렇다 따지면 아파트 대체제로 갔던 오피스텔 또한 이 부분에 대체였기 때문에 아파트가 규제를 풀었으면 우리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왜 갑자기 주택수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비교 위에서 너무나 이제 떨어지는, 전혀 그때는 아파트보다 쌌고 주거시설이 완전히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장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는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주장 제외를, 합산 제외를 제가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 저희는 아까 말한 과세에 있어서 굉장히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억지로 지금 이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있어서 준주택인 경우는 4.6%의 취득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수를 합산이 돼버렸죠. 그런데 국세로 따지면 양도 보유세, 보유와 그 양도에 있어서는 국세에도 해당해서 실질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면 취득세는 지금 지방세법에 속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모호하게 있는 이 위치에 있어서 세법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세법에 있어서 재산세를 내면 4.6%의 취득을 하고, 또 종부세, 또 6월 1일자로 해서 재산세하고 11월 되면 또 종부세 나오죠. 거기도 합산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호한 어떤 과세 기준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례 보금자리에 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완전히 소외됐었습니다. 왜? 주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도 건축법을 또 들고 나옵니다. 주택이 아니라고. 주택법에 있어서는 또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 또 주택법에 있어서 너희는 주택이 해당하니까 이것저것 다 내라. 이런 상황이죠. 자, 최근에 시생활 특례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오피스텔을 또 제외시킬 겁니까?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를 제외시킬 겁니까? 그리고서 주택으로 합산을 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계속 물릴 겁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3가지를 계속 요구할 것이고요. 만약에 12월 법안상정 입법 예고 없이 법안상정도 만약에 배제됐다고 한다면 총선 때까지 저희는 갈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공약을 얘기하고 안 지키는 거 많죠.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민생 오피스텔이 왜 자꾸 투기라고 하는 프레임 그러는데요. 실거주하는 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대체제이기 때문에 아파트 못 가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금융상품 얘기했지만 금융 특가 상품, 특례 상품에 있어서 DSR 보지 않았고 9억 원 이하에서는 다 대출 가능했고, 근데 저희 쪽은 일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내몰리죠. 고금리로. 왜요? 신용대출 아니면 DSR을 보기 때문에 중도금리에 다 들어가 있는 그 DSR을 보기 때문에 잔금대출도 어렵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쓰리자 투자를 하면서 고금리 이자를 진짜 이거를 피고름을 짜가면서 이제 이자를 물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3월달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국회에서도 만났습니다. 현 야당은
이 정책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인지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그 여당에서 협치를 찾고 요구하는데 민주당 야당도 움직이시고 여당 국민의힘도 좀 움직이십시오. 서로 너희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이런 식의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민생에 접근하시고 행정에 민생의 진심인 행정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비아파트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모인 단체고요. 지금 기자님들이 전국적인 전세 사기가 많이 벌어지는 그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왜 임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임차인들한테 그냥 마구잡이 정책으로 이렇게 보호해주겠다 해놓고선 보호도 안 되고 있고 어디서부터 이게 많이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일단 임차인들한테 돈 바로바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그걸 정책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모든 게 그 시장이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좀 많이 잡으셔서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비아파트는 별개로 아파트와 별개로 하는 방향으로 좀 이제 정책으로 많이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아유, 저희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작할 때 그 우리 우빅스테이 기자님께서 시작하신 부분은 저희 전국인대인연합회 회원분의 실수로 확인이 되었고 미처 그냥 어떤 자기 본인의 심정이 발휘된 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자리가 처음이고 긴장되는 마음에서 그냥 그랬다라고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